이제 드디어 네 번째 4장이 왔는데요. 3장 때 너무 피곤하게 잠 오기 전에 했어가지고 말도 원래 더듬는데 더 더듬어가지고 되게. 근데 뭐 그것도 어쩌면 제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다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뭐 자랑이라고 볼 것도 없지만 구구절절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저는 사진 얘기하는 걸 정말 꼭 사진이 아니더라도 얘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진에서 그 소외감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대단하지도 않지만 대단한 게 없거나 업적이 없으면 좀 무시받는 듯한 그런 경험을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커리어를 그래도 아무리 취미로 하는 거지만 좀 쌓아두고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어필을 하는 게, 그래야 사람들이 좀 무시를 덜 하고 알아봐주는 경험을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진이라는 거는 같이 함께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이제 촬영한 결과물을 두고 판단하는 분야인 게 좀 많아서인지, 그런 본질 이면의 것을 좀 많이 쳐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저도 그런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했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막 무시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진 초보라고 하면 왠지 더 알려주고 싶고 막 아는 체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약간 그 정도. 어쨌든 그냥 단순히 생각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경험과 그 인고에 나름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었다. 뭐 그게 뭐 내가 최고다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이 쌓일 정도의 시간들과 그런 경험들은 존재했었다라는 거를 그래도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예술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장을 빠르게 넘어가고 시간이 남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좀 흥미 위주의 얘기를 해볼까 싶어서. 저는 스스로 이 정립을 몇 번이고 고치고 수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부정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떠올리는 그런 거는 확립은 해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릴지언정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거나 대답을 못하는 분야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진 장르에 대해서는 그만큼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조금은 흥미 위주의,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할 정도의 뭐 가벼운 그냥 가십 정도로 여겨주시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게 막 철학적인 것보다는. 근데 좀 철학적인 뼈대를 띄고 있긴 한데 나름 흥미적인 요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그 AI가 생겨난 세상에서는요. 사장, 건판, 롤필름, 스냅샷, 그리고 사진이 대중의 본능이 되던 때 1870년에서 1900년대. 3장이 이동식 암실의 시대였다면 4장은 그 암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야. 사진이 전문가의 고된 공정에서 일상의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넘어가는 길목. 이 변화의 핵심은 단 하나였어. 젖어야만 찍히던 사진이 말라도 찍히게 된다. 근데 이거 좀 표현이 항상 저번에도 그렇지만 조금 단어적 표현이 조금은 중의적이네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지금 컨디션이 꽤 나쁘지는 않아서 머리가 제법 돌아가는 것 같긴 해요. 1. 젤라틴 건판. 사진가에게 시간을 돌려준 발명. 1871년 이후 1871년 리처드 리치 매덕스가
젤라틴을 바인더로 쓰는 은 브로마이드 감광 유제를 유리판에 코팅해 말려 쓰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스판의 치명적 제약인 지금 당장 현장에서 젖은 채로라는 조건이 깨지기 시작해 이 건판은 1880년에서 1900년 무렵 가장 널리 쓰인 네거티브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정리도 있어. 즉 사진은 현장 공정에서 스튜디오 공정으로, 그리고 공장 생산, 미리 코팅된 판 구매로 이동한다. 여기서 생기는 첫 번째 거대한 문화 변화, 사진가는 더 이상 암시를 끌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대신 카메라를 들고 더 멀리, 더 빨리, 더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된다. 뭐 많이 공감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경박단소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운동을 한다? 그냥 아령을 드세요. 경박단소가 최고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내가? 어쨌든 생각났어요. 결국 필름의 최종 종착지에 가기 전에 사람들이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필름이 사라지고 디지털이 대신하고 이제 메모리 카드가 그거를 대신하고 옵스큐라가 그 장치에서 발전된 카메라가 당연히 반전되어 있던 빛을 없애기 위해, 빛을 다시 돌리기 위해 거울을 이제 집어넣었었는데 이제 그 거울을 빼버리고 돌고 돌아온 것 같아요. 디지털이 존재하지 않았었던 시대에서 카메라는 존재했고, 디지털이 존재하게 된 이후에 카메라가 이제 미러리스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생성형 AI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게 되고, 뭐 완벽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50% 5할 이상은 어쨌든 만연히 자리 잡게 될 거거든요. 그거는 당연해요. 스마트폰 처음 생겼을 때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왜냐면 뭐 그래픽 카드다 뭐다, 그 세계관을 넓히려면 AGI는 필수거든요. 필수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더라도 필수거든요. 그래서 뭐 카메라뿐만이 아니겠죠. 스마트 TV, 뭐 TV, AI 뭐 세탁기도 생길 수도 있고, AI 건물이 생길 수도 있고, AI 산업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AI가 적용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카메라에도 AI가 적용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런지 참 궁금하기는 하네요. AI는 실제하지 않는 가상을 표방하는데 사진은 실제성을 띠고 있으니까요. 참 이것도 아이러니죠. 이 순간이 찍히기 시작한다. 노출 시간이 세상을 바꾼다. 1878년 전후. 건판은 단지 편해진 게 아니라 빨라졌어. 1870년대 후반에 유제 감도를 높이는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훨씬 짧은 노출로도 촬영이 가능해졌고, 일부 전시 해설은 25분의 1초 같은 순간 포착이 가능해지며 찰나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해. 25분의 1초가 찰나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었네요. 이때부터 사진의 철학이 살짝 뒤집힌다. 사진은 오래 버틴 결과에서 순간을 훔치는 기술로 변하기 시작한다. 3. 코닥. 1888년. 사진을 기계가 아니라 서비스로 만든 사건. 1888년 조지 이스트먼은 롤필름을 넣은 간단한 박스형 코닥 카메라를 시장에 내놓고 촬영 후 카메라 또는 필름을 회사로 보내면 현성과 인화를 해주는 모델을 밀어붙여 You press the button, we do the rest라는 문구가 이때 핵심 요약으로 여러 공식 자료와 기관 글에 정리돼 있어. 너는 찍어라, 우리는 인화를 해주겠다. 이거는 유명한 내용이죠. 브리테니커는 1888년에 첫 코닥 카메라가 100회 촬영 롤필름을 넣은 손에 쥐는 박스 카메라였고, 당시 유리판 대신 종이 기판 네거티브를 썼다고 설명해. 이건 기술 발명이라기보다 행동 발명에 가까워. 사람들에게 사진은 더 이상 화학이 아니라 습관이 된다. 4. 유리에서 리본으로.
롤필름과 셀룰로이드의 질주. 1880년에서부터 대중화를 끝까지 밀어준 건 유연한 필름이야. 이스트먼은 1889년 무렵부터 셀룰로이드 기반 필름을 판매했고, 동시에 이 분야에서 해니벌 굿윈의 특허출원 1887년과 코닥 사이의 긴 특허 분쟁이 이어졌다는 정리가 있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도덕 판결이 아니라 구조 변화야. 감광 재료가 유리판에서 얇고 말리는 띠로 바뀌는 순간 카메라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촬영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5. 인쇄혁명. 사진이 신문으로 흘러들어가다. 1880년 전후. 사진이 널리 찍힌다고 해서 곧바로 널리 보이는 건 아니야. 결정적인 건 인쇄 기술이었어. 1880년 3월 4일자 뉴욕 데일리 그래픽에 사진을 하프톤 방식으로 재현한 것이 신문에서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자주 인용돼. 이후부터 사진은 개인 앨범에만 머물지 않고 뉴스와 여론과 사건의 기록 방식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사람들은 사진을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진은 더 많이 필요해졌다. 수요가 기술을 더 가볍게 밀었다. 그러니까 글자에서 이미지가 첨가된다는 거는 뭐 상상력이 줄어들겠지만 굉장한 현실성과 재현성을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막 뭐 TV나 이런 걸 틀어놨을 때 어차피 보지 않는 거지만 그 상황이 그려지지만 보기 전까지는 제 상상이 머물거든요. 한번 0.1초라도 딱 봐야 그 장면이고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인식이 되고, 다시 이제 그 화면에서 고개를 돌렸을 때도 그게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을 토대로. 근데 아예 단 한 번도 시각에서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그게 어떤 상황인지 제 머릿속에서만 상상으로 맴돌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걸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그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 장의 찰나의 장면이란 것은 정말 그 상징성이면서도 동시에 그 현실성이라는 것이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아닌 사진의 단 한 장의 멈춰진 찰나의 순간의 사진 장면이더라도 그것이 있고 없고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걸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얼굴의 표준화 6. 머그샷과 기록. 국가의 눈 1880년. 대중화의 또 다른 방향은 감시와 행정이었어. 프랑스의 알퐁스 베르티용은 인체 측정과 기록 체계를 만들면서 정면과 측면 두 장의 사진을 붙이는 머그샷을 체계화했다고. 그러니까 정면과 옆면까지 감안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찍도록 설계를 했네요. 내가 번역기 켜놨구나. 스미소니언 매거진에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전시 자료가 정리해. 사진은 여기서부터 추억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신원 확인의 도구로 얼굴을 개인의 표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다루기 시작한다. 이 대목은 네가 이레이저야? 아이고. 이래서 이미지가 직관적이 더 좋죠. 더 일찍. earlier? 더 일찍. earlier. 그래서 얼리 어댑터구나. 얼리어에 던진 질문, 셔터나 ISO 같은 개념이 앞으로 생략될 수 있나와도 닿아 있어. 사진이 제도에 들어가는 순간 카메라의 조작계는 인간의 낭만이 아니라, 낭만은 제가 진짜 추구하는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쓸모없으면서도 값진 것. 시스템이 요거에 맞춰 재설계되기 시작하거든. 1달러의 충격. 브라우니와 어린이 카메라. 1900년대 1900년 2월
코닥이 1달러짜리 브라우니 박스 카메라를 내놓으며 스냅샷이 진짜로 대중의 손에 들어갔다 고 EBS CO 자료가 정리해. 이게 상징인 이유는 간단해. 사진이 더 이상 어른의 장비가 아니라 아이의 장난감이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사진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의 기본 기능이 된다. 사장 요약. 사진은 이때부터 촬영이 아니라 생활이 된다. 이 장의 흐름을 한 줄로 묶으면 이거야. 건판이 시간을 풀어줬고, 코닥이 과정을 서비스로 바꿨고, 롤필름이 카메라를 작게 만들었고, 하프톤이 사진을 뉴스로 만들었고, 머그샷이 사진을 제도의 언어로 바꿨고, 브라우니가 사진을 아이의 손에 쥐어줬다. 이 아이라는 거는 제 해석이지만 그 아이만큼의 조작성을 띠는 것을 사람에게 쥐어줬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쉬워졌다는 거겠죠. 다음 5장 예고. 5장은 1900년대부터 1930년대 전후로 가면서 사진이 예술로서 스스로를 정의하려는 움직임, 픽토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충돌, 도시와 속도, 광고와 프로파간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 같은 미학이 태어나는 구간으로 넘어갈 거야. 이제서야 우리가 조금 공감이 가는 그런 정서가 나오는 내용인 것 같고, 지금으로부터 이제 25년이니까 100년 전, 이제 딱 2000년대부터 2025년, 1900년대부터 1930년, 딱 100년 전에 터울있는 그 시기로 이제 가게 되겠네요. 5장은 이제 저도 잘 모르는 내용들도 많고 좀 더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5장 가기 전에 그 4장 끝났으니까 남은 시간은 제가 이제 제가 정립한 예술의 정의에 대해서 좀 혼자서 떠들어 볼까 합니다. 물론 정립은 제가 했지만 이 내용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제가 확립을 했을 뿐이고요. 제가 뭐 새로이 떠오른 건 없어요. 뭐 굳이 떠오르자면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 편집을 했다는 편집성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 또한 뭐 그렇게 대단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저 스스로한테는 좀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굳이 뭐 안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 내용을 듣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크니까요. 뭐 조회수가 10도 안 나올 텐데 전 세계 인구인 85억 명 빼기 10 해도 그 10명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단 한 명도. 그렇게 해서 이거는 어쨌든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이론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체계를 잡아보자. 앞으로의 예술 체계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이거를 쿠션 인트로 서두를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의 세상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내 손에 뭐 10만원짜리 중고 카메라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되고요. 뭐 1000만원 정도의 카메라 풀세트를 맞춰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주변에 사진 잘 찍는 지인이나 스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독고다이로 나 혼자 시작해볼까 하는 지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원초적인 거에 다가가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명의 인간이 추구하는 것에 그 우주의 공간 속에 홀로 존재하는 인간이라고 하자면 이게 너무 장황하고 또 너무 SF적인 느낌이라서 조금 공감이 덜 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지구 공간에 나 혼자 홀로 존재한다면 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의식주도 없이 옷도 없이 혹한의 뭐 이상기후나 여러가지 것들의 위험이나 안락한 그런 생존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거에서부터 저는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의식주가 의미가 있게 되거든요. 일단은 내 안위를 지켜줄 잠을
여러 위협이나 그런 경계로부터 지켜줄 수 있도록 수면을 취할 수 있느냐, 내 체온을 지키면서 따뜻하게 옷을 입을 수 있느냐, 발이 다치지 않게 신발을 신을 수 있느냐, 배가 곪지 않게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죽지 않을 수 있느냐, 적당한 진짜 최적의 영양분이 공급이 되느냐, 이런 거는 너무 기본이지만 너무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술이나 기술이 동일시 되던 순간도 물론 존재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현미경 단위로 재단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결론을 먼저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술이라는 거는요, 최대한 만인의 공공의 이득과 육체적인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예술이라는 거는요, 그런 방금 얘기한 기술적인 것에서부터 완전 멀어져 있는, 그러니까 돈도 되지 않고 공인공의 목적을 띠지도 않고 쓸모없고 생존의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쓸모가 없느냐? 아니죠. 이것은 모든 공공이 아닌 그 반대가 되는 개념이 단 한 명에서부터, 단 한 명의 취향이나 단 한 명의 성취, 단 한 명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로부터 100명이 팬덤을 이루던 뭐든 상관없지만 시작은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술이 정답이 없다, 사진이 정답이 없다는 그런 고리타분하면서도 진리인, 반박할 수 없는 그 논지가 성립이 돼요. 하지만 인간이 동물을 비하할 수밖에 없지만 단순히 강아지나 꿀꿀 돼지처럼 생존만을 위해서 그냥 생명이 이제 숨이 붙어 있다고 살아가진 않잖아요, 인간이. 물론 그렇게 부득이하게 어느 일순간 혹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나 그런 인간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삭막한 현실이죠. 근데 예술이라는 거는 그런 생존이 보장된 이후에, 저는 그런 생존을 접어두고서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살아있어야 그것도 영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것이 보장이 된 이후에 살아가는 것에 의한 진짜 값진 값어치, 존재의 이유, 또는 조금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 같은 그런 개념의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이 꼭 미신의 영적인 게 아니라 감정이나 이모션이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충족시켜주는 그런 요소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술적인 것의 극치에 대해서도 그게 존재를 하긴 하지만 이제 그걸 구분 짓는 것에 대해서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무엇일 거냐. 우리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좋으면서도 예술적인 걸 좋을 수도 있고, 돈을 벌면서도 때로는 쓸데없이 낭비하고도 싶고, 이 사람이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그 마음에 들 때도 있고, 그냥 그리고 그게 두 가지만으로 존재하나요? 진짜 복합적이죠. 다양한 수백 가지의 것들이 한데 모여서 섞여서 누구한테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누구한테는 이 사람이 희한한 사람일 수도, 누구한테는 이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일 수도, 누구한테는 이 사람이 좀 신기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단 한 명의 동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준이 어디냐, 그러니까 기준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본질에 대해서는 모든 걸 재단을 할 수 있고 했어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거는 제 생각일 수는 있어요. 제 착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시작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때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뀌어 왔던 거일 수도 있고요.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헛소리야 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방어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본인들만의 재단이나 규정을 어느 정도 뼈대를 세워서 구축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걸 구축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의 새로운 것을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이 가장 원초적인 뼈대를 어느 정도는 확립시켜 놔야 그때 이제 덜 헷갈리면서 조금 더 빨리빨리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그 잣대를 세울 수 있거든요. 뭐 모든 잣대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거는 썰이긴 한데 그 각자의 사진에 대한 고집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고집이라고 칭할게요. 고집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사진의 수직 수평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시작은 맞추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맞출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기본기는 있어야 된다 파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꼭 너무 반박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참고로 조금 내가 숨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작가분도 이 내용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전 여기에 숨겠습니다. 수직 수평을 맞춰서 찍는 사진이랑 수직 수평을 맞춰서 찍지 않는 사진이 있다고 쳐요. 뭐 이분법적인 건 없지만 보통 거기서 갈리니까. 근데 이를테면 수직 수평은 완벽한 재단된 평면이겠죠. 그리고 그걸 맞추지 않는 거는 그 평면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그 외의 모든 사진들이겠죠. 근데 저는 예술적인 것은 사실 수직수평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토대로 한 거에서 깨트렸을 때, 그걸 기준으로 뒤틀었을 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수직수평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수직수평을 찍지 않은 사진을 뭐라고 하죠? 삐뚤게 찍은 사진이라고, 혹은 기울게 찍은 사진, 뭐 돌려 찍은 사진,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그 표현력은 뭐예요? 삐뚤게 찍은 거는 뭐로부터 비튼 거죠? 수직 수평에서부터 비튼 게 삐뚤게 찍은 사진이죠. 그럼 대각으로 찍은 사진은요? 수직 수평을 잘 찍은 거에서 대각 방향으로 기울인 사진이 대각으로 찍은 거겠죠. 수직 수평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진은 뭐로부터 자유로운 사진이죠? 수직 수평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진이 결국 그 기준은 수직 수평이에요. 그러니까 수직 수평이 없는 사진은 애초에 비틀게 찍는다는 개념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 자체가 없는 거죠. 이거는 한 10% 조금 비난적인 느낌도 있어요. 저는 이걸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근본이 없잖아요. 수직 수평이 존재해야 그걸 삐뚤게 찍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구의 중력조차도 우주 공간에서는 위아래가 없잖아요. 근데 지구는 땅과 하늘이 있잖아요. 그게 뭐로부터 있어요? 지구라는 행성으로부터 존재하죠. 근데 아예 우주 공간 나가버리면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비틀게 찍는다는 거는 수직 수평으로부터 비롯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정확하게 말해보면 잘 찍은 수직 수평 사진에서 비틀게 찍은 비틀게 찍은 사진이 있을 수 있고요. 수직 수평 자체도 못 맞춘 못 찍은 수직 수평 사진에서부터 수직 수평 자체도 더럽게 못 찍은 수직 수평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수직 수평을 지키지 않은 사진이라도 비틀게 찍은 사진이라도 제대로 잘 찍은 삐뚤게 찍은 사진과 진짜 근본도 없이 제대로 못 찍은 삐뚤게 찍은 사진이 존재해요. 그 기준은 수직 수평으로부터 나와요. 그럼 나는 이 수직 수평을 잘 찍을 수 있는데 비튼 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양보를 해서, 아니
수직 수평에 그 기준을 세우고 뒤튼다는 것도 너의 관념 아니야? 라고 물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의 관념이 맞습니다. 아닌데 나는 아예 이 테두리도 깨버리고 완벽한 그냥 자유로운 거에, 그러니까 나는 우주 공간에서 놀고 싶어, 시작을 거기에서 잡을래, 안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단어 선택에 그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 시작한 사람은요, 비틀게 찍는 거라는 근본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수직 수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진이 정방향 사진이에요. 그게 세로든 가로든 1대1 비율이건 어떻든 간에 그 사람한테 가로 사진, 세로 사진 이런 개념은 없어요. 비틀게 찍은 개념도 없어요. 그냥 정방향으로 찍는 거예요. 진짜 자유로운 그 자체.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비틀게 찍은 게 잘 찍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수직 수평을 잘 찍을 수 있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돼요. 진짜. 그러니까 완벽한 180도의 그 진짜 보통 수직 수평이 뭐 보통은 롤 하나 맞추는 것이 전부, 롤이 이제 자동차 핸들 돌리는 것처럼 롤 맞추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왼쪽 상단이 앞으로 살짝 나올 수도 있고 오른쪽 하단이 조금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진짜 복합적으로 사각형 뿐만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진짜 그 수평이 안 맞는 이유가 피치축은 이제 고개가 까딱까딱하는, 위아래로 끄덕끄덕하는 그 피치축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맞춘다고 해도 이게 안 맞춰져요. 왜냐면 사람이 여기서 또 무슨 축이 있죠? 좌우 도리도리 축이 있죠. 롤, 피치. 이것도 진짜 나 너무 잘 알던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접니다. 이렇게 헛술한 게 저예요. 그게 뭐였지? 로우축이었구나. 롤, 피치, 로우. 로우축은 고개 도리도리 하는 거. 끄덕끄덕은 피치, 로우는 도리도리. 이게 말로만 들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XY는 번외로 할게요. 그냥 거리니까. 거리하고 높이니까. 이 세 가지는 롤, 피치, 로우가 진짜 이게 완벽하게 그 핸드폰 평면으로 맞춰놓고 그 수평계 맞출 때 보면 진짜 잘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카메라로 완벽하게 맞춘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도 완벽하게 못해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삼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조금 더 배치를 촘촘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왼쪽에 조금 더 느슨하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한때는 이제 왼손잡이여서 그런지 그게 조금 이제 롤로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롤 같은 경우는 그냥 돌려버리면 돼요. 테두리만 조금 약간 트리밍 하면 되니까. 근데 피치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왜냐면 피치는 높이만 어느 정도 맞추면 되니까. 근데 그게 복합적으로 나오는 오른쪽 상단이 미묘하게 당겨진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진짜 맞추기 어렵거든요. 요즘은 뭐 다 맞추긴 하겠지만 그런 기준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맞춘 기준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보고 있는 그 아까 얘기했던 수직수평이라는 그 단어를 빌린 저 기준을 알고 있어요. 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나 허리가 조금 땡기거나 할 때는 뭐가 틀어졌는지 저는 그 기준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그걸 보는 눈도 다 달라요.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항상 중앙을 맞췄는데 왼쪽이 51, 오른쪽이 49로 이제 이게 평균이라고, 이게 정말 수직수평 완전 정중앙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왼쪽에 51 정도 비율로 좀 더 놓는구나라고 자기 기준의 수직 수평을 맞추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60대 40으로 맞춘 거면 뭐 61대 39로 될 수도 있고 그걸 의도적으로 이제 그걸 맞춘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없다. 나는 그냥 기준도 없어. 중구난방이야. 그건 진짜 그냥 자유로운 정방향 사진밖에 존재하지 않는 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는 제가 이제 제 고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네 고집이 한다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저만의 고집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때에는 정말 조금 약간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상단 오른쪽 상단만 살짝 당겨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상단이 당겨지면서도 한 약간 한 5도 정도 비틀어져 있고 그게 버릇처럼 항상 보고 있고, 그리고 똑같이 모니터에 띄워놓고 보더라도 그걸 제대로 못 봐요. 못 보는 경우도 많고 저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컴퓨터로 맞춰보면 그 이제 눈금자로 해놓는데도 이게 눈금자가 맞다고? 이게 안 맞다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훈련은 뭐 몇백 번, 몇천 번만 해도 그게 조율이 돼요. 사실 막 며칠 몇 년 동안 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한 몇백 번 정도만 해도 그게 어느 정도 그 레파토리가 나오거든요. 빅데이터가. 그럼 나는 이거를 잘 못 보는구나. 이 비중을 내가 여기에 두는구나. 이걸 내가 똑바로 보고 있는데도 난 이걸 똑바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 보는 눈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다른데 내가 잘 찍고 있어도 그걸 잘 찍는다고 인식하지 못하면 틀리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는 건 완전히 나가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기준에서요. 내가 이걸 완벽하게 잘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는 눈이 없어서 잘 못 찍은 사진으로 밖에 이제 그렇게밖에 행동이 안 되는 거라면 그건 정말 자기 사진 생활의 로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내 기준을 알고 수익수평의 그 수준을 어느 정도는 평준화 시켜놔야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자유로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2점 써놓고 난 2점 쏠라 그랬어, 8점 써놓고 8점 쏠라고 했어, 이런 그냥 아예 표적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하다못해 사진평가를 할 때도 평가표나 점수 같은 건 존재하잖아요. 사실은 아니 막말로 1등, 2등, 3등도 존재하잖아요. 솔직히 동점이 존재하더라도 심사위원이 여러 명의 그 숫자에 따라서 어쨌든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는 거죠. 아예 그냥 우주 공간에서 나는 기준 자체도 없이 그냥 정방향이야 라는 거는 너무 근데 그것도 어쩌면 너무 자유로우면서 좋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보니까 그렇네요. 문득 보니까 그렇긴 하네. 아니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저는 그래도 제 고집이 51대 49로 조금 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미묘한 그래서 사진을 잘 고르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좀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크롭하는 것도 꽤 많이 했어요. 거의 한 3, 4만 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사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볼수록 좋긴 하겠지만 저는 무분별할수록 더 좋다는 주의이긴 해요. 솔직히 너무 좋은 사진들이라고 생각한 거에 거기 획일화 돼버리면 다른 거에서 이제 빠져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잔소리가 많았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는 진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벌거벗은 이 지구 땅 위에 홀로 서 있는 순간의 인간으로부터 이 예술의 정의라는 개념을 확립시켰습니다. 당연히 이건 제가 확립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최초이고요. 물론 그 지식들은 제가 생각하는 창의적인 것들은 아니에요. 그냥 편집적인 부분에서만. 그리고 다른 모든 사진을 찍는 모든 혹은 예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만의 예술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체계를 만든 사람들이 사실 제가 겪으면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너무 늦었던 거일 수도 있겠죠. 늦은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영상을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AI로. 그래서 그 대본을 토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 요소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진가나 사진예술을 지향하는 제가
그걸로 인해서 많은 체계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체계를 갖추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저는 사진상에서 수상을 정말 꽤 많이 했어요. 거의 한 호노러블 같은 것까지 하면 한 20개 이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체계를 잡기 전에는 빵이었거든요. 완전 빵. 근데 이 체계를 갖추고 나서 1년 안에 한 20개 넘게 입상을 했으니까 이 체계가 꽤 도움이 저한테는 됐었던 거겠죠. 물론 그런 포트레이트나 시리즈를 만드는 데, 구상하는 데는 또 저만의 노하우가 이제 쌓이긴 했지만 뭐 그렇습니다. 속눈샘 치고 들어본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운아예요. 이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저는 이 행운을 병의 쪽지에 담아서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지식은 사실 나눌수록 좋긴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진 분야에서는 진짜 완전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진적인 걸로도 입상을 한 적은 있긴 하거든요. 입상을 했네요, 말 그대로. 그 AI 혜택을 어떻게 편승을 잘해서 그 상을 좀 받긴 했는데 사실 그 상이라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얘가 이런 독특한 것을 제시했어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좀 엉뚱한 거를 좀 좋아했었으니까 그게 통한 것 같고요. 근데 이 책에는 네가 뭔데 이 체계를 확립을 했어라고 하신다면 이 전이 중요하죠. 정말 너무 제가 안 풀리다 보니까 막 공모전 한 250에서 300 연속 안 됐었던 적도 있어요. 모든 걸 총망라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안 되나 보니까 진짜 죽을 때까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사진 관련, 예술 관련 이런 서적을 몇백 건이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한 20건 좀 넘게 진짜 집중해서 정독하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칼럼이나 이런 정보 같은 것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보고서 머릿속에서 체계를 이제 잡았던 것 같아요. 진짜 혼자서 연필 들고서 거의 한 6년, 7년 동안 생각만 해왔었던 거를 체계를 잡으면서 이걸 구축하고 보니까 한 몇 개월 만에 이게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어렵지 않고 누구라도 그냥 진짜 글씨 써가면서 생각만 하면 알 수 있는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삶의 이치이자 진리였던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학생들도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이 체계를 내가 나에게 맞게 재단하고 잣대를 정하고 나한테 적용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진을 찍는 사람들한테 이게 통용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어떠한 퍼포먼스나 이런 창작을 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맞는 이제 체계를 제가 만든 걸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진짜 노력한 거고 어떻게 보면 진짜 발악을 한 거죠. 물론 그 위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게 정말 제 인생에서는 적어도 예술이라는 체계에 갖춘 거에서는 정말 큰 뼈대이자 이정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쿠션 멘트는 이 정도 해도 되겠죠, 솔직히. 이제는 제가 막 자랑하거나 막 뭐라고 해야 돼, 잘난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으실 거예요. 예술은 지극히 사소하면서도 주관적인 욕망에 의해 탄생한다. 지극히 사소하면서도 주관적인 게 가장 중요하진 않지만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여겼던 것 같아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예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술이 존재해야만 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이기도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예술에 관한 정의와 그 기준을 구분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들은 예술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갈망하여 왔습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과정 속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던 과거의 사건들을 보더라도 예술은 우리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우주 속의 인간, 그리고 인간 속의 우주. 인간은 이 우주 속의 작은 한낱 먼지에 불과하지만 저는 그 인간의 창의적인 뇌 속에 정말 이 우주만큼의 삼라만상을, 그 작가적인 우주의 공간을, 혹은 그 우주보다 더한 공간을 창조해낼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탈을 쓴 신의 영혼이 깃든 존재죠. 예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미술, 예술은 아름다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이에요. Art is the most beautiful of the most insignificant things in this world. Art is the most beautiful of the most insignificant things in this world. 저는 쓰레기를 예술이라고 칭하지 않아요. 막 냄새가 역하고 그냥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는 예술하고 동일하지만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건 예술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정크 아트는 뭐냐? 정크 아트는 그 쓰레기를 아름답게 가공하고 재배열하는데 가장 큰 부여가 되는 그런 장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모없는 걸 토대로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예술이 된다. 하지만 쓰레기 본연에 그냥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그냥 쓰레기 자체의 본질은 예술이 될 수가 없죠. 그건 그냥 쓰레기죠. 우주 공간, 일단 우주 공간을 봐야 되는데 이건 너무 장황해요. 만물의 근원, 이 공간도 우주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우주죠. 사실은 이 실내 공간도 우주고 이 지구도 우주고, 우주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통틀어 가장 공공적인 의미의 끝자락에 존재합니다. 그 영향력은 마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무한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주 공간에 나가는 사람 몇이나 되나요? 별로 없죠. 진짜 우주 비행사나 뭐 화성, 달 이런 데 나가본 사람 아니라면 우리는 우주 지구 밖을,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라 할 만한 것을 나가본 인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주는 100%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같음에도 존재하고 100% 당연하게 존재하는데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은 마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무한함을 뜻합니다. 지구, 자연환경, 그리고 인간. 우리는 지금 예술을 논하고 있으니까 인간, 지구, 그 다음 자연환경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문명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우주, 그리고 인간, 지구, 자연환경. 그 마찬가지로 전 세계 인류에게 실질적인 공공적 의미의 첫 번째 관념입니다. 현대 인류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값진 것은 바로 의식주의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생존을 위한 실용적인 공공의 의미를 지닌 분야를 예술로 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생존에 있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죠. 예술적인 명품 의류, 미세계 경제에 이른 요리들, 그리고 현대인들의 최종적 목표인 아파트까지도 우리는 예술이라 칭하지 않아요.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 분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식이나 미슐랭은 그 수준은 예술이지만 우리는 예술이라고 칭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예술 분야에는 없어요. 프랑스가 정의한 예술에 구예술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예술보다 더 실용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집 같은 경우도 의식주의 주와 예술의 제 첫 번째 예술인 건축과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의식주의 예술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건축은 살아가는데 실용적인 게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피라미드나 피사의 사탑이나
뭐 에펠탑 이런 건축물들은 우리가 실제로 거의 살지 않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뭐 인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은 보편적으로 무슨 막 유명한 대성당이나 이런 거를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주 거주용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비를 피하고 잠을 자고 막 그런 자연 환경으로부터 피하는 공간으로. 그런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은 의식주 아파트나 일반적인 주택이죠. 그러니까 그 의식주와 예술에서의 건축은 좀 별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인데 먹을 수 없는 음식 들어보셨어요? 그건 예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주에 식을 표방하지만 먹을 수가 없다. 진짜 쓸모가 없잖아요. 먹을 수가 없다? 그건 예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의식주의 그 식이 예술이 될 수 없냐면 다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아예 인간이 먹을 수 없게 완전 쓰레기로 만들면 음식물 쓰레기가 될 거고, 아예 성분 자체를 막 독이나 뭐 체하는 이런 걸로 썩는 음식으로 만들면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섭취할 수 있는데 몸에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먹을 수 없는 모형 음식이라면 그건 예술이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제2예술인 조각의 조형 쪽에 속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명품 의류 이런 것도 가치는 똑같아요. 명품이나 예술품이나 저는 가치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시작이 달라요. 예술품은 명품보다 더한 가치를 띌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설명드릴 건데, 애초에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그 시작점, 실용적인 돈, 그건 명품이에요. 근데 그 시작점이 돈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술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탑스타가 있어요. 근데 그 탑스타의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 토대로 한 굿즈가 나와요. 뭐 명품과 협업해서 뭐 제품이 나와요. 그럼 비싸겠죠. 돈 주고 팔겠죠. 근데 그 탑스타가 그냥 뭐 종이 쪼가리에 사인을 했어. 물론 근데 다들 알고 있죠. 그게 가치가 된다는 걸. 근데 사실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사인을 한 거는 돈이 안 돼요. 그 스타라는 예술성이 부여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누군가가 뭐 속된 말로 길거리에 똥을 싸도 그건 예술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 누군가가 뭐 앉았던 의자, 누군가가 뭐 씹던 껌, 누군가가 뭐 했던 그런 것들은 다 쓸모 없는 것들에 부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가치를 띠는 거지. 원래대로라면 전혀 실용적이지 않고 가치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면 그거는 판매 명품이 되고 굿즈가 되고 그냥 상품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 분야이기 때문에 의식주는 예술이 될 수 없고, 물론 예술의 경지에 이른 수준은 가능하죠. 단지 이건 구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우열이 아니라요.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인간들의 생존을 윤택하고 연장시켜줄 수 있는 필수 기술들이지요. 의식주 사이에 들어있는 여러 분야들이 있어요. 실용적인, 대표적으로는 과학, 공학, 과학기술, 산업, 정보통신, 의학, 철학, 사회학, 생태학, 정치학, 환경운동, 법학 등 인간 활동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고, 이 또한 지구촌의 인류들이 생존을 하기 위한 필수 분야들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과학자나 대기업, 의사, 판사, 변호사, 여러가지 정말 실용적이고 돈 많이 버는 직업들이죠. 예술가는 상대적으로 가장 돈을 못 버는 직업들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반전이 되는 순간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진짜 기하급수적인 유명한 예술가가 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그 다음 순서인 프랑스가 정의한 예술의 9예술이 존재합니다. 당시에 프랑스는 미식으로든 뭐든 정말 최고라고 하잖아요. 예술적으로도 그랬고, 지금은 전에도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 지금은
저는 영국이 좀 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이나 미국 또는 일본도 좀 주춤한 것 같긴 해요. 일본에도 장인분들이나 예술적인 그런 게 좀 많이 예전에 그 일본 느낌보다는 좀 뒤처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는 틀렸을 수도 있고 수준이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솔직히 그래요. 예술에는 어떤 예술들이 존재할까요? 제1예술인 건축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여러 건축물들이 해당되지요. 제2예술인 조각입니다. 상징적인 장소에서 상징적인 어떠한 무언가로 옮겨져 왔군요. 그 외에 역사적이거나 가치 있는 예술적인 물건들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이것도 시간이 오래된 유물과 창조된 예술품과 그리고 공예예술품, 대중예술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진짜 쓸모없는 것들로부터 이게 진짜 뭐야 이거 왜 존재하는지조차 이거 없어도 진짜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가 사실 본질의 예술품이긴 해요. 근데 이제 옛날 골동품 같은 경우도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그 의미와 그리고 그거를 사실 옛날에 예를 들어 식기가 있다면 거기에다 요즘 켈로그나 시리얼을 거기 우유 타서 마시진 않잖아요. 사실은 실용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는 골동품이나 예술품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예술인 미술입니다. 이제 사진의 가장 엄마 아빠죠. 평면 미술이라고도 부릅니다. 드로잉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기법들이 모든 평면 예술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이게 평면이 안 되면 바로 이 제2예술인 조각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평면인데 입체적으로 이제 물감을 덧칠해서 어느 정도 나오게 하는 것 정도까지는 평면이 될 수 있는데 그 평면을 아예 입체로 구성을 한다? 그럼 그건 바로 제2예술인 조각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조각인데 평면 미술을 표방하는 거지 순서적으로는 평면인데 조각을 표방하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중요해요. 어찌 됐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예요. 그 장난감들이 입체적이잖아요. 과일 모형 같은 거 이거를 캔버스에 우리가 붙였어. 그럼 그 캔버스에 붙였다고 그게 이제 평면 미술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평면 미술 같은 그런 기법에 조각적인 물건들을 이제 덧붙여서 만든 조각품이지 평면 미술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럼 반대로는 쉽네요. 조각적인 거를 그냥 평면으로 표현하면 그건 평면 미술이 맞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순서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한다면 그건 설치 미술이 될 거고 조각 쪽에 가까울 거예요. 만약에 장난감을 캔버스에 붙인다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입체적인 물감을 좀 두껍게 해서 그 재질감이나 텍스처 이런 동일한 얘기지만 그걸 살린다면 그거 정도까지는 그래도 평면 미술의 범주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카메라로 비유를 하자면 진짜 지극히 극도의 조리개나 심도의 범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3예술 얘기했죠. 제3예술은 미술입니다. 평면 미술이라고도 합니다. 드로잉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기법들의 모든 평면 예술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제4예술인 음악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클래식에서부터 성악 또한 이에 포함되겠군요. 가창이나 노래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제5예술인 문학입니다. 역사적인 철학가의 사상 및 작가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해당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문학은 스토리예요. 스토리. 철학이나 스토리. 내용이 있어야 문학이 진행이 됩니다.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그냥 문자에 머물러요. 이것도 사실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데 문자에 머무는 거는 사실 예술의 축에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물론 예전에는 그 오랜 역사의 시대성을 담고 있는 거에
문자성을 이제 뗄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성이 먼저고 문자가 다음이라서 문자 자체로서의 그 예술성은 아니에요. 그 시대성의 역사 보존성을 띈 이제 문자가 포함될 수 있죠. 그럼 그거는 시대성의 역사 보존을 띈 뭐 밥그릇이 될 수도 있고, 시대성의 역사 보존을 띈 뭐 왕의 뭐 보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는 이제 그 부차적인 거고, 그리고 그 단순히 기술과 예술이 혼합이 되었을 시절에, 그러니까 글을 모르던 시절에 그 글을 쓸 수 있는 그 소수의, 어쩌면 문자를 다룰 수 있는 소수의 그 부분으로서의 예술성은 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자체의 형태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문자의 의미를 띠고 있다면 예술의 범주에는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형 문자나 어쩌면 캘리그라피 형식이나 이런 거는 조금 부합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서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민감한 게, 제가 이렇다 규정을 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뜨기 어렵다는 쪽이 사실은 저는 좀 가깝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부정하는 거는 또 제가 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서예의 획이나 그런 글자의 수준 높은 서예가들의 그 경지에 있어서는 당연히 예술품이긴 해요.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 표현되는 의미가 있는 서예나 캘리그라피는 조금은 그 예술성에서 조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술이긴 한데 그 뜻을 이제 알리는데 먼저 주안이 되어 있다면 그 시작은 이제 기술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 높은 기술. 이해하셨죠? 근데 정말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경지에 이른 기술은 예술이고, 경지에 이른 또 예술은 어느 정도 기술이 포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기술이 없는 예술도 존재하지만 경지에 이르지 못한 기술은 예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삐뚤빼뚤한 그런 악필이 정말 그 이름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면 그 악필은 예술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잘 못 쓴 서예나 잘 못 쓴 캘리그라피는 예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캘리그라피나 서예는 그 문자로서의 전달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그 정말 뛰어난 서예나 캘리그라피가 예술이 될 수 없다는 게 아니라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자로서의 뜻이라는 거는 왜 중요하면서도 왜 실용적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문학은 스토리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단순 문자는 그 스토리성을 띠고 있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통장 이름인 통장명이나 부동산 명이 이거 엄청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거를 서예로 쓰던 뭐 캘리그라피로 쓰던 그 철자 자음 모음을 잘 맞춰서 홍길동이라고 기입을 하면 그 부동산은 홍길동 씨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홍길둥이라고 썼어요. 그럼 내 명의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이 문자는 그토록 전달력이 중요한 거예요. 내 전 재산이 이름 토시 하나로 정해지는 게 문자거든요. 내가 1억을, 그러니까 10억을 갖고 있는데 그 문자의 역할을 하는 숫자 0 하나를 빼면 1억이 되고, 그 1마저도 지워버리면 빵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는 전달력이 가장 중요하고, 알아볼 수 있는 문자는 실용성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술이 아니다라는 걸 그 강하게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실용성이 먼저다라는 거를 주장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술적인 거의 시작보다는 실용적인 거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문자나 뭐 캘리그라피 서예는 프랑스가 정의한 그런 예술의 항목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어쩌면 의식주하고 비슷한 거예요. 의식주가 예술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과학기술이나 뭐 이런 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예나 캘리그라피가 뭐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게 예술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문자로서의 역할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예술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할 뿐이다. 어쩌면 예술의 범주보다 더 높은 거죠. 문자가 없으면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저 그냥 우고 이렇게밖에 못해요. 어쩌면 예술보다도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음악보다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야 잣대에 대한 거지 절대로 그 폄하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할 게 있으시다면 저는 그걸 다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 여러분은 녹음된 제 데이터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진짜 제 얘기를 듣기 위해서면 저를 앞에 두고 그 공기의 떨림을 들어야 진짜 제 목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넌센스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문자도 핸드폰에 타이핑을 하는 거는 검지손가락을 터치를 함으로써 그 디지털 01 코드를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게 그 LCD에 띄운 디지털로 띄운 그 파일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코드일 뿐이지 사실 문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보다 더 편리하고 문자랑 똑같긴 하지만 문자는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200자나 400자 원고지에 글씨를 써야 그게 진짜 문자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문자로 소통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하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디지털 핸드폰으로 보고 컴퓨터 모니터로 댓글을 확인하는 거는 우린 그냥 디지털이 컴퓨터가 본체를 통해서 그 디지털 코드를 그냥 변환해서 이제 모니터에 띄워진 그냥 문자를 표방한 디지털 코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물론 그걸 제가 문자가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문자는 아니기는 해요. 그거는 그냥 모니터 화면이에요. 그냥 핸드폰 그 화면이에요. 참 이거는 좀 넌센스이긴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재단을 어떻게 합니까? 뼈 바르듯이 발굴하듯이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이걸 해놔야 나중에 새로운 것이 생겼을 때, 더 독특한 체계가 생겼을 때 그걸 규정할 수 있는 어쨌든 본인만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수직수평의 그 중심이 생겨요. 전 그 중심을 위해서 이 체계를 생긴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6예술인 무용입니다. 춤을 기반으로 하는 몸을 움직이는 행위의 예술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무대 예술 및 연극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무대 예술은 단순히 문학이나 이런 걸 떠나서 무대 예술은 몸을 움직이잖아요. 호신술이나 격투 같은 경우는 대단히 실용적이죠. 상대를 쓰러뜨리고 나를 보호하는 그런 목적을 띠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용이나 춤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예술적인 분야에 포함된다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움직임 자체, 의미 없는 움직임들도 때로는 의미 있는 수신호나 바디랭귀지나 수화나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또 다른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7예술인 영화입니다. 가장 복합적으로 여러 분야들이 합쳐진 종합예술이라고도 불립니다. 참고로 이 시나리오 제가 썼습니다. 지금 하는 대본들이요, 전부 다. 영화에는 시나리오를 포함한 문학에서부터 연기를 하는 무용, 또한 음악적인 요소를 비롯 영화 속의 세상을 나타내는 건축 및 조각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8예술인 사진입니다. TV 라디오와 함께 제8예술로 지정될 뻔하였지만 TV 라디오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와 다큐멘터리요. 그 이유는 매체의 특성상 자본적인 흐름과 산업성이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서도 보도 및 다큐멘터리를 기준으로 파생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제3예술인 미술의 영향을 받아
은유적인 스트레이트 방식 또는 회화적인 표현주의로 그 영역을 넓혀나가게 되었습니다. 은유적인 스트레이트와 회화적인 표현주의도 시작하면 진짜 한 2-3시간 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 나중에 다음에 떠오르게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규정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는 말 그대로 사실은 이게 넌센스긴 한데요. 은유적인 회화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물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셔터를 누르는 순간부터 무조건 다 100% 스트레이트이긴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통용되는,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원주율 1000자 이상 되는 거를 우리가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기록한, 알아볼 수 있는 스트레이트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럽게 잘 찍었냐 아니 알아볼 수 있게 그냥 찍었냐 더럽게 못 찍었냐 이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그냥 셔터를 누르는 순간부터 무조건 스트레이트예요. 우리가 회화적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표현 방식에 있는 제3예술인 3-2 또는 8-2예술을 표방하는 그 사진 예술이 이제 미술이 되고 싶어하는 사진을 표방하는 표현적인 개념일 뿐이에요. 그걸 도구로 했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연필이나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 수단을 사진으로 담았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진은 뭐든지 스트레이트하게 실제성을 촬영하는 도구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표현할 것이다, 미술적으로. 그래서 중의적인, 그렇게 못 찍으면서 예술적인 회화성이 발현이 되는 게 사진이에요. 아주 기록적으로 다큐멘터리적으로 잘 찍었는데 이걸 회화적으로 할 수 있다? 사진은 없다. 사진은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참 웃겨요. 전에 제가 미술을 설명드렸죠. 연필을 들고서 완벽하게 진짜 비교했는데 똑같이 그렸어. 하지만 그건 회화예요. 기록적인 걸 표방하더라도 회화거든요. 근데 사진은 그래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서 뭔가를 표현하면 더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제9예술인 만화입니다. 애니메이션도 이에 해당되겠군요. 제7예술인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영화는 실체하는 것들로만, 만화는 실체하지 않는 것들로만 구성됩니다. 이게 정말 비슷해요. 영화는 사진이고 만화는 회화거든요. 왜냐면 만화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이 그려도 그건 그냥 회화예요. 근데 사진은 아무리 우리가 붓이나 연필을 대체해서 사진기를 썼더라고 하더라도 그건 회화적인 표현 방법이지만 결국 사진은 무조건 셔터를 누르는 순간 스트레이트고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둡게 찍었다? 그건 그냥 그거는 스트레이트를 더럽게 어둡게 잘 못 찍은 사진이에요. 그게 회화적으로 발현됐다고 표현할 뿐이지.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스트레이트가 찍힌 겁니다. 정말 진짜 사진적인 거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부정하는 회화적인 건 뭐냐면요. 셔터를 누르지 않은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는 셔터를 눌러서 기록하는 도구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예술적으로 표현하려면 카메라를 셔터를 누르지 않고 활용해야 진짜 회화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이건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술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냥 카메라 렌즈로 뭐 물감을 발라서 찍어 바를 수도 있고, 원초적으로는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셔터를 작동하지 않게 완벽한 셔터가 찰칵되지 않는 그 수단에 이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찰칵이 아니라 찰 하는 순간에 뭔가 당기는 뭔가 됐다면 그거는 회화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촬영이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진행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실제가 아닌 거죠. 촬영이 끝나야 되니까 찰칵이 돼야 실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이긴 하네요. 내가 나중에 아이디어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쌓다 보면 여러 아이디어들도 생기고,
뭐가 예술이고 뭐가 예술이 아닌지 단번에 이제 구분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왜 내 사진이 정말 멋진데 예술로 취급이 안 되는 건지 이런 게 단번에 구분이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술로 표방이 되고 예술로 취급을 당하는지.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해야 내가 뭐 60% 예술성에 40% 기술을 썼는지 99% 예술성을 발현한 그냥 완전 허황된 건지, 또는 정말 100% 기술인데 이게 예술성이 없어서 예술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지, 그게 너무 쉽게 구분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잣대를 정해놓고 나면요. 아직까지 제 신예술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요리 또는 게임이 가장 유력한 분야라고 언급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 요리는 필수 의식주의 분야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술이 될 수 없습니다. 게임 또한 그 커다란 산업성과 스포츠적 쇼맨십이 실질적인 유용한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 신예술의 정의에 앞서 예술의 정의와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막 게임 제가 감히 언급하기도 뭐하지만 뭐 메시나 뭐 우사인 볼트나 마이클 조던이나 뭐 페이커 선수나 이런 산업에 있는 예술이라고 표방되지 않는 장르에 정말 예술보다 더 뛰어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존재들이 존재하잖아요. 어쩌면 예술보다도 더 뛰어나거든요. 근데 단지 예술로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게 실용적이지 않고 공공연하지 않고, 그러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돈이 안 되는 분야라면 이게 예술이 되거든요. 미슐랭 이런 거, 미슐랭 3스타, 당연히 저는 그 예술적인 미의 경지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마음으로는. 근데 이게 왜 예술의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냐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그 파티션, 약간 그냥 구분하는 거에 뜻이에요. 그 우열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3스타는 예술이죠. 미식의 끝이죠. 근데 이거는 왜 예술로 구분이 안 되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유용하고 살아가는 데 너무나도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만들거나 신발을 신을 수 없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명품 신발을 사놓고서 진열만 해놓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열한 신발을 예술품처럼 취급하고 소비하지만 그걸 예술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건 그냥 돈 주고 산 신발이니까요. 만약에 이 신발을 신을 수 없게 만든 거라면 그건 예술품일 수 있어요. 이게 조금씩 감이 잡히나요? 메시가 몸값에서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뛰면 그거 누가 봐도 축구 팬들이라면 당연히 예술이죠. 근데 예술이라고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산업에 무수한 그 돈이 오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값을 받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실용적인 돈이 포함되면 실용적인 거고, 돈이 포함이 안 돼야 그게 예술부터 시작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달라지느냐? 지극히 극도의 기술력과 지극히 극도의 예술은 서로 맞닿아 있어요. 예술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양적으로 표현하면 윷노르의 백도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서양적으로 표현하자면 포커카드의 A카드라고 표현할게요. 이 백도나 A카드의 특징이 뭐예요? 일반 도는 한 칸 앞으로 가지만 백도는 뒤로 한 칸 가죠. 근데 이게 출발점에서 뒤로 한 칸 앞으로 갔다가 백도였나요? 어쨌든 거의 시작점에서 백도를 하면 한 바퀴를 돈 것과 다름없는 그러니까 아예 그 윷놀이 판을 돌지 않고서 그냥 한 바퀴를 돌아버리는 그게 되거든요. A카드도 13인 K카드 다음이 14 A카드, 기술의 끝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같은 A카드가 2보다 작은 숫자 1인 A카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A카드는 1이면서 14이면서 가장 작은 숫자이지만 가장 큰 숫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술의 시작은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얘기하는 거는 14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예술은 지극히 사소하면서도 주관적인 욕망에 의해서 발현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인간이 물리적으로 신체적인 생존을 위한 실용적인 것들은 전부 기술에 포함이 돼요. 기술의 경지에 이르러 예술적인 감상을 받게 되는 분야는 뭐 우주망원경이나 우주탐사, 뭐 첨단 바이오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AGI 이런 안드로이드 분야가 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기술력의 끝인데 뭐 제임스의 망원경도 여기 포함될 수도 있겠죠. 기술력의 끝인데 예술적으로 우와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왜 그게 예술이 아니죠? 모든 인간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생긴 분야잖아요. 나아가는 분야고 돈을 벌기 위한 분야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전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분야에 해당돼요. 한동안 어느 시점까지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임스의 망원경이 모두한테 보급이 되면 그게 예술로서 또 도구로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메시가 프로 선수로서 아니고 그냥 단순히 가족들과 뭐 노을을 지는 해수욕장의 휴양지에서 그냥 가볍게 애들이랑 축구를 해요. 그럼 그게 예술이잖아요. 그냥 예술이잖아요. 그거는 메시 축구 실력 자체가 예술이잖아요. 그 어디 스포츠 구단에서 돈 줘요? 안 줘요. 그거 한다고 뭐 촬영해요? 안 해요. 그냥 그 순간은 예술이에요. 근데 이게 변질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변질이라고 보기에는 돈을 주니까 어떻게 보면 진화일 수도 있는데 예술적으로 봤을 땐 변질인 이유가 그 모습을 누군가가 찍었어. 그래서 올렸어. 조회수 대박 났어. 그건 물리적인 돈이 될 수 있는 여지에 가치가 뛰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그게 이제 또 예술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메시가 그때 찼던 볼이 경매에 나와서 돈이 될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쨌든 예술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상업 예술이나 대중 미술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일반인으로서 얘기하자면 사람들로부터 느껴지는 게 이게 얼마의 특정 금액에 판매가 되는 걸로부터 느껴지는 순간 그게 미술품보다는 상품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돈을 주고서도 살 수 없는 진짜 유니크한 무언가가 돼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경매를 하고서라도 사고 싶은 그 예술품의 그 가치를 띄어야 이게 매력적인 것이 되는데 이거는 돈만 내면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 그 그림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팔아. 한 10,000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10,000원에 팔래? 아니 안 팔아요. 100,000원에 팔래? 아니 안 팔아요. 1억에 팔래? 안 팔래요. 1조에 팔래? 안 팔래요. 너 그거 그 정도 안 돼. 알아요. 안 팔아요. 이게 예술의 가치인 거죠. 근데 뭐 100만원짜리 하나 샀어요. 그 누군가 물어요. 너 그거 얼마짜리야? 나한테는 정말 가치가 커. 알았으니까 얼마 주고 샀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라서 나한테는 그 어느 것보다도 어느 미술품보다도 가치가 커. 아니 그러니까 얼마 주고 샀냐며. 100만원. 나 이 100만원 주고 살 수 있겠네? 그럼 그거는 가치가 매겨진 미술품은 그냥 그 가치일 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예술이나 미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술은 지극히 사소하면서도 주관적인 욕망에 의해서 탄생해요. 그러니까 시작은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예술은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쓸데없는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걸로 돈을 벌고 싶어도 일단 예술품의 시작은 쓸데없는 주관적인 욕망에 의한 사소한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사준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관념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적용했더니 저는 성과를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이 개념을 아니까요. 왜 아냐? 제가 무슨 큐레이터나 뭐 미술을 전공한 뭐 교수님들이나 그만큼 지식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저 그냥 사진 한 10년 정도 한 그냥 나부랭이 그냥 사진관에서 그냥 10년도 안 되죠. 한 5년 한 3개월 진짜 빡세게 그냥 증명사진 찍고 프로필 찍고 뭐 가족사진 찍었던 그냥 그 정도의 커리어를 지닌 그냥 평범한 조금 운이 좋았던 애일 뿐이에요. 물론
그런 거에 관심도 많았고 어느 분야에서는 뭐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겠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그런 두각이나 장점이 있겠지만, 근데 그랬던 제가 사진이란 걸 표방하면서 이걸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미지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반대로 내가 그동안 사왔던 사진집은 뭐였지? 내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내가 인정하던 거는 뭐였지? 돌이켜보면 그 예술이라는 바운더리가 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내가 만드는 게 무엇인지 자리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제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개념을 구축해놔야 그제서야 예술가로서 성과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예술풍이구나, 예술을 만드는 예술가구나, 이 사람은 예술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게 그냥 단번에 느껴진다니까요. 아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원짜리 미술품은 그 누구도 100만원만 내면, 아니 105만원 내면 누구든 그거 살 수 있어요. 누구든 살 수 있어요. 105만원이나 가치만 되면.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나로 지칭할게요. 다른 사람들로 하면 이게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라는 사진가가 있어요. 내 사진이 10만원이야. 그럼 저는 그냥 10만원짜리 사진가예요. 누구나 10만원만 내면 제 사진을 살 수 있어요. 그거 뭐 익명으로 하든 뭐 팔기 싫다고 안 팔아요? 아니에요. 15만원 주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가격을 내가 매겼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내 사진은 그냥 가격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없다는 거는 뭐 당연히 누가 1억 주고 사지도 않지만 1억 주고도 안 팔겠다는 그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내 몸값이 그렇게 대단해 이게 아니라, 아니 당연히 내 거는 500원 주고 사는 것도 아까워. 이것이 되더라도 만원도 사고 만원 주고 사는 것도 아까웠다고 나 스스로가 느낄지언정 가격을 붙이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가격을 붙이는 순간 실용적인 게 되고, 실용적이 되는 순간 공공을 위한 기술이 돼요. 그러니까 기술의 범위에 가까워져요. 세상의 모든 분야는 예술적인 것도 포함되고 기술적인 것도 포함되고 그걸 재단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제가 이걸 재단해요? 하지만 그걸 구분하고 그걸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저는 사진을 찍고 그냥 내 만족도에 의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걸로 시작을 해요. 왜냐면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돈 쓰면서도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이제 쌓이게 되면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순간 어쩌면 내가 사진을 하면서 돈을 벌면 좋죠. 당연히 좋겠죠. 근데 사실 다른, 이게 일반적으로 이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다른 분야가 돈 더 잘 버는 분야가 더 많거든요. 사진보다는요. 이거는 사진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스개로라도 부정하실 수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근데 정말 돈을 벌고 싶으면 사진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돈을 많이 벌고 사진을 진짜 돈 써가면서 자유롭게 하는 게 진짜 더 효율적이고 유익하고 낭만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욕은 욕대로 먹어가면서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진짜 힘들게 돈 벌어가면서 사진을 좋으면서 사진이 미워진 순간을 저도 겪어봐서 알거든요. 정말 이거 사진 찍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 되니까, 월급 받아야 되니까 사진 찍으면서도 쉬는 날에 이제 사진 찍으면서 힐링 하잖아요. 내 작업하면서 자존감 채우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돈의 얼미에게 숫자의 가치가 매겨지는 순간부터 그게 예술성에서 멀어지고 정말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하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로워지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뭐 경제나 이런 쪽은 정말 문외한이지만 이런 얘기는 삶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벌기 어렵다. 하지만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돈을 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면서도 저는 경제를 잘 모르지만 이 내용에서만큼은 너무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예술은 지극히 사소하면서도 주관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나를 만족하는 예술이면 그건 예술이에요. 내가 진짜 쓸데없는 것을 해버리는데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그럼 그 예술이에요. 나라는 창작자이면서 동시에 나라는 관객이 바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값을 매긴다? 그럼 그건 상품이 되는 거죠. 예술 상품이 되는 거겠죠. 이제 대중예술, 그냥 예술을 표방하는 상품. 근데 나는 이거 가격을 매기고 싶지도 않다. 그냥 그 순간이다. 졸라 멋있잖아요. 낭만이잖아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비싼 카메라 여러 대 있으면 좋고 돈 많으면 좋죠. 그거 부정하는 사람이 인간 아니에요. 아니, 물론 나쁜 뜻의 인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술을 대하는 태도에서만큼은 그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식당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돈을 벌려고 식당을 하면 사실 성공하기 어렵죠. 어떻게 해야 돈 버는 것 누구나 다 알죠? 빵 맛있게 만들어야죠. 식당 음식 맛있게 해야죠. 사람들한테 뭐 가성비도 좋지만 일단 음식이 맛있어야 식당이 대박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물 한 잔 먹고 올게요. 일시정지 한번 해볼게요. 커피 우유 마시고 왔는데 너무 맛있고 너무 살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일단 가장 처음으로 듣고 있는 나야. 그리고 이 얘기를 아무래도 두 번째로 들을 가능성도 높은 미래의 시간이 흐른 나야. 그리고 혹은 한 명 또는 또 다른 저의 소개로 이 음원을, 이 목소리 녹음된 내용을 듣게 될 누군가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사진은 사진다워야 사진이고 예술은 예술다워야 예술이에요. 그걸로 내가 먼저 돈을 해야겠다, 뭐 어떻게 해야겠다? 차라리 그냥 물건 유통해서 마진율 붙여서 그냥 파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고 우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컨텐츠 보면서 막 친한 친구들한테 야 이거 봐봐 하면서 막 추천하잖아요. 근데 그거 나눈다고 막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공감하고 야 이거 쩔지, 대박이지 이러면서 나누는 거. 근데 예술은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확신도 없고, 제 경험이에요. 확신도 없고 이게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껴요. 근데 일단 이 예술이 아니더라도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럼 즐겁게 하면 돼요. 꼭 예술할 필요 있나요? 그냥 그 취미생활을 하면 돼요. 그냥 그게 좋으면 하는 거지. 제가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 요즘은 안 하는데 안 한 지 몇 년 됐거든요. 새벽이 돼도 하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켜서 또 하고 하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하면 돼요. 재밌게. 재미 없어지면 쉬었다가 안 하거나 다른 거 하면 되고. 근데 정말 예술을 하고 싶다면 정말 예술을 해야겠죠. 예술의 본질에 맞게.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일단은 예술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봐도 예술이고 남들이 봐도 예술이면 그거 누가 사지 말라고 해도 사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는 사실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냥 제가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오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본질이에요. 저한테는. 제 인생에서는. 과거도 물론 중요했고 앞으로의 미래도 중요하겠지만 저한테는 오늘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비록 엔트로피는 아직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꽤 많이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 2년.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주도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쩌면 그 생각이 마인드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요즘 너무나 보편화되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사진으로든 예술로든 사실 거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는 다른 분야로 차라리 노력을 조금 더 했으면 뭐 미래는 모르지만 어쨌든 수익적인 면에서는 더 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뭐 그냥 어느 정도 입상하고 수상한다고 돈 엄청 많이 번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을 더 썼죠. 딸력값 올라서 참가비 같은 것도 내야 되고, 그런 거 뭐 같은 거 프로젝트 같은 거 하려면 제가 돈을 또 부담해야 되니까요. 일단 사진 촬영을 하려면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사진을 찍을 때 남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너 돈 벌고 차 사고 집 사고 다 살고 인정받고 그 다음에 뭐 할래? 아 그래, 사진에서 명성 받고 위대한 작가 됐다고 쳐요. 되기도 힘들지만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위대한 작가 돼서 명성 떨치고 세계에서 다 인정해주고 돈 많이 벌어서, 아니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거를 우리는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너 상 받고 뭐 하고 해서 막 인플루언서 되고 어쩌고 되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다음에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사진이 아니라면 그거는 사진을 찍는다는 거를 조금 속이는 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아니 난 다른 게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라면 그건 좀 아쉽긴 하겠네요. 근데 만약에 돈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라면 그 순간 진짜 솔직하게 진심 전력으로 진짜 좀 객기도 부려가면서 허세도 좀 부려가면서 완전 흥도 좀 일부러 내가면서 진짜 재밌게 하는 게 진짜 그 장땡이거든요. 솔직히 사람들 요새 삭막하고 그런데 그런 삭막한 세상에서 인정 좀 받는 게 정말 진짜 인정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나는 와 내가 진짜 좋은데 하는데 그걸 한 명이라도 같이 공감해줘야 좋은 거지. 어쨌든 이거는 그냥 조금 서글퍼질 수 있는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냥 사진이라는 게 진짜 있는 그대로를 찍어야 되는데 내 인생 자체가 우울한데 이게 있는 그대로를 찍으면 당연히 우울한 사진, 뭐 안 멋진 사진이 찍히겠죠 당연히. 물론 그거를 이제 거부해 가면서 멋있는 아름다운 사진을 찍으면 이제 그거를 대중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거긴 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녹음된 내용이 너한테 예술 작품이야 라고 한다면 저는 예스, 이거 제 예술이에요, 제 생각을 담은 행위 예술이에요 라고 제 영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앞으로의 모든 상복, 제 운, 제 건강운 다 걸고 이거 저는 제 한계를 그대로 진짜 솔직하게 100% 표현한, 이제 제가 언변이나 이런 생각이 부족해서 못한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심적으로는 이 정도 나 진짜 쏟아냈다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라는 사람이 알고서 이거를 접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는 그런 목적으로도 만든 게 있거든요. 나중에라도 이제 저를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시고 조금 더 궁금해 하시고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팟캐스트 아닌 이런 내용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자 제작하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진심일 수 있는 거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더라도 이 새끼 생각이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됐어, 이 새끼 조금 유명해지면 아는 체 해야겠다, 이 정도 되면 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려 봤고요.
제가 정말 사진적으로도 뭐든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근데 그 부족함이라는 거는 또 어쩌면 리스크를 건 장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런 부분을 더 키워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데 할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5회 정도는 조금 더 약간 저의 공부 목적으로도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